안녕하세요. 오늘 다발골수종 온라인 공개 강좌 좌장을 맡게 될 김기현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골수종 환자들 주로 치료하고 있고요. 오늘 원래 공개 강좌 자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어, 코로나 사정이 요즘 조금 나빠져서 온라인으로 바꾸게 됐고요.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 여러분하고 그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주로 시청을 하실 텐데요. 오전에는 이식 대상 환자들의 초치료와 재발을 강의를 하고 Q&A를 할 거고요. 오후에는 비이식 대상 환자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식 대상 환자들의 초기 치료를 먼저 서울대 고영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식 환자들 재발했을 때의 그 치료를 세브란스 병원의 김진석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두 가지 강의가 다 끝나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하고 우리 강의 듣는 중에 보내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모두 그 골수종 치료에 아주 일각에 계신 교수님들이라 오늘 좋은 강의와 질의 응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서울대병원 고영일 교수님께서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초회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재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김진석 교수님께서 연속해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입니다. 김기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초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우 여러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아마 이 병의 어떤 담당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컨셉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는 그러면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이식 가능한, 쉽게 표현하면 좀 젊은 다발골수종 환자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초회 치료를 시행하는가, 그 초회 치료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초회 치료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또 보험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어서요. 오늘 이 강의가 이를테면 구체적인 약물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하면 2년이나 3년 뒤엔 전혀 의미 없는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컨셉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발골수종 환자 중에 젊은 환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젊은 거냐? 이건 미국 통계이기는 한데요. 대략 한 70세 정도가 중앙값이고, 그래서 70세보다 젊은 환자는 젊은 환자, 70세보다 나이 든 환자는 나이 든 환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를테면 완치를 목표로 하느냐, 처음 이제 진단을 받고 담당 의사랑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다발골수종은 완치를 하는 병인가 아니면 단지 생존 연장을 하는 병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의 상황, 오늘 2021년 12월의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완치를 목표로 하는 담당 교수님은 일단 마음으로는 완치를 원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목표로 완치를 바라고 하시는 분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를 위한 치료법이 사실은 이제 혈액학 영역에서 쓰는 게 이제 동종이식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종이식을 다발골수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생존 연장이 이제 최대의 목표인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항암화학요법과 자가이식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강의에서는 이 자가이식과 그리고 그 항암화학요법, 처음에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70세 전후가 지금 이제 중앙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70세보다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량 항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이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로만 꼭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이제 환자분과 처음 만나보고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이식이 가능한 환자인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인지 라는 게 이제 담당 의사의 첫 번째 판단이고, 그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이식 가능한 환자에서는 이식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이식이라는 옵션을 제외하고 항암 치료를 이어나가는 옵션으로 이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발골수용이 요즘은 중앙 생존값,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제일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100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 50번째로 돌아가시는 분, 그 평균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어찌됐건 이제 중앙값에 해당하는 생존 기간이 거의 7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담당 교수님은 여러분 환우분들의 7년, 최소한의 7년 정도의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스개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7년 뒤에 일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런 7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가는 거니까 그 국소적인 그때그때의 판단보다도 장기 계획을 보면서 들어간다. 특히나 초회 치료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미 얘기하긴 했지만요. 자가이식을 대하는 그 환자분들의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마음속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가이식은 왜 합니까? 완치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완치는 목적이 아닙니까? 제가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발골종을 처음 진단받고 담당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때 완치를 목표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 혹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치료 방법으로 완치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가이식이라는 걸 하더라도 그게 완치를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좀 환자분들한테는 충격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식이라는 그런 힘든 치료를 하는데 완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이식이라는 치료는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이식은 완치는 목적이 아니지만 환자분들께는 가능하다면 그래도 꼭 필요한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 환자분 한 분 몇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는 어떤 그런 종류의 치료를 하신 분이에요. 66세 남자 환자분이고, 그러니까 젊은 편인데 그 중에선 좀 나이가 드셨네요. 다발골수종이 있었고 VTD라는 항암 치료를 했고 유도요법을 했습니다. 2018년 3년 전에 하셨고, 자가이식을 했는데 부설판이라는 약을 포함해 가지고 자가이식을 진단받고 한 6개월 뒤에 하셨고, 그 다음에 유도요법이라는 걸 그로부터 한 3개월 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지요법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렌랄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유지요법을 하다가 2년 2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그 다음 치료를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 다음 치료는 임상시험을 하나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의 기대 사항보다 약간 못 미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이 환자가 치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식을 했을 때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치료 안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식을 할 때 이제 보통 한 달 입원해서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3달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한 3, 4개월을 투자해서 그 이후에 1년 반 이상의 기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좀 편하게 사시면 좋겠다, 이런 컨셉에 부합하는 환자입니다. 다음 환자는 좀 독특한데요. 자가이식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67세 여자 환자분이고, 역시 약간 젊은 축
젊은 다발골수종이지만 그 중에서는 나이가 드신 편이에요. VTD라는 항암도 5번 했고, 이분은 좀 독특한 TBC라는 레지멘으로 4년 전이네요. 이식을 했고 2년이 좀 못되게 해서 재발을 했는데, 이분의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이신 뭐 그런 종교적인 사유도 있고 해서 이제 이식을 2번째로 바로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2번째 이식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2년을 잘 지내셨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저랑 진단하고 5년, 4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이제 2번째 항암 치료를 뭐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이식을 하고 재발을 하는 것은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인 것이고요. 2번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뭐 기대 사항이 이제 이 정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자가 이식 재발할 건데 왜 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뭐 요즘 다발골수종은 그 전문가인 저희들도 신약이 뭐 계속 나타나는 것을 공부하기에 바쁩니다. 정말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순차적으로 보험 급여가 될 거고, 그러면 환자분들께 이제 그런 약을 투약할 기회가 계속 생길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좀 옛날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1990년대 치료를 받느냐, 2000년대 치료를 받느냐, 2010년에 치료를 받느냐, 2020년에 치료를 받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생존율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식 대상이신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재발을 해서 치료를 받느냐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2년 뒤에, 2년 내가 지금이 아니라 뭐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보험이 될 때 재발을 했더라면 내가 그 치료법으로 훨씬 더 오래 살았을 텐데, 당연히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구조고요. 지금은 완치가 안 되는데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이 뭐 이를테면 5년 뒤에 나와서 재발을 5년 뒤에 했으면 나는 완치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따른 가정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약이 대거 다발골종 영역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식을 하면 어찌됐건 뭐 많은 데이터에서 지금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분명한 거는 재발은 늦어집니다. 재발은 자가이식을 함으로써 뭐 최소한 한 1년 이상 뒤에 재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약을 뭐 보험 적용을 받든지 임상시험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훨씬 더 극명하게 그런 나중에 하는 재발을 나중에 할수록 유리한 그런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죠. 자가이식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많은 경우 노력을 합니다. 뭐 국가의 기관에 따라서 어느 나라 뭐 어떤 교수가 보느냐에 따라서 자가이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주관적인 판단도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보통 이제 7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70세보다 나이가 많으면 뭐 보험도 보험이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자가이식을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면이 있고, 또 70세보다는 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자가이식을 하기에 좀 위험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그 재반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식에 대한 걸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식과 관련된 초회 치료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3가지로 구분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식 전에 유도요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최대한 이식하기 전에 없애서 거의 병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이식하고 나서는 최대한 재발을 그 이후에도 늦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식 후 추가요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담당 교수님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유도요법에는 그러면은 어떤 약을 써서 유도요법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식할 때도 아까도 보셨지만 약을 조금씩 다르게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이식할 때
소위 멜팔란이라는 항암제가 기반이 되는데 그 멜팔란만 쓸지 다른 약도 좀 같이 쓸지 뭐 이런 고민을 또 담당 교수님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이 끝나고 났을 때 유지요법이나 공고요법을 통해서 재발이 늦어지도록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2021년 12월 현재 이식 유도요법 중에 급여가 되는 가장 좋은 요법은 여기 써 있는 볼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이라는 요법이고요. 미국에서는 여기 영어로 써 있죠. useful in certain circumstances.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천되는 요법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천되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볼테조밀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이라는 요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보험급여는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요법이기는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요 요법 이것은 이제 볼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방금 보여드린 제일 위에 있는 그 요법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약 치료를 하면 대략 3분의 2 정도의 환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병이 많이 없어지는 소위 이제 very good PR 이상 병이 90% 이상 없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병이 90% 이상 없어진 상태를 획득할 수 있고 이식을 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병을 더 없애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식 후의 치료를 통해서 더 병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약제들의 변형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우리나라에 쓰는 VTD라는 요법에 뭐 다잘렉스라는 신약을 추가해서 같이 유도 치료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임상 시험도 펼쳐진 바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VRD랑 마찬가지로 뭐 3분의 2 이상의 환자 여기서는 90% 가까운 환자가 이제 유도요법 후에 뭐 병이 90% 이상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약을 추가를 하면 당연히 기존의 VTD만 쓰는 것에 비해서는 재발의 기간이 충분히 뒤로 연장되는 뭐 그런 효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뭐 저희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심평원하고 얘기해서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뭐 아래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VTD라는 현재 유도요법을 더 효율적인 요법으로 보험제도를 변경해 보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다발골수종 위원회에서도 워킹파티에서도 이런 VRD 같은 더 효율적인 가장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위에 있었던 그런 치료법, 뭐 지금 보여드린 VTD에 약을 하나 더 쓰는 그런 요법 이런 등등이 잘 많은 환자분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영역이 또 우리나라의 보험급여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영역인데 이식 후에 재발을 최대한 늦게 오도록 미루도록 할 수 있는 유지요법이나 공고요법이 또 보험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아까 처음 보여드린 VRD, 벨케이드랑 볼테조밀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톤을 함께 쓰는 이 요법을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의 예상으로는 내년에는 지금 VTD 유도요법을 좀 발전시켜서 이 VRD라는 요법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부 다라투무맙을 VTD랑 함께 쓰는 이런 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VRD 요법에 이 다잘렉스나 이사툭시맙이라는 약까지 같이 쓰는 이런 사제요법을 유도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뭐 내년은 그래도 현재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예상되는 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 사이에서 환자분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담당 교수님이 유도요법을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뭐 자가이식 그리고 이식 후 추가요법에서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뭐 많이 공부를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제 환자분들도 보면요. 멜팔란이 아까 이제 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약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설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부설판을 같이 쓰는 게 좋지 않은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뭐 데이터는 이제 부설판을 같이 쓰면 멜팔란보다 이식을 똑같이 한 사람에서도 뭐 더 결과가 좋더라 이런 그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뭐 청구 자료를 보면 이 경우는 뭐 또 부설판을 쓰는 게 또 뭐 서양 데이터에서 보는 것만큼 압도적으로 꼭 좋지만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설판을 같이 쓰는 게 좋으냐? 이게 사실은 일괄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환자마다 이식을 할 때 그 당시에 남세포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런 것도 분명한 고려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요법을 어떤 약을 통해서 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 요소이고 그 이후에 뭐 유지요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의 고려 요소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식을 할 때 부설판을 같이 쓸지 말지에 대한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부설판을 넣을지 말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담당 교수님들마다도 또 뭐 무조건 부설판을 쓰는 게 좋다든지 안 쓰는 게 좋다든지 이런 컨셉보다는 아마 그 맞춤으로 해주실 거라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식 후 추가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식 후 추가요법의 대표적인 것은 뭐 레블리미드 혹은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으로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급여가 되지 않는 요법이어서 그 탈리도마이드 같은 이제 레날리도마이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약제, 아까 VTD 요법에서의 그 탈리도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탈리도마이드로 유지요법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제 그러나 근거면으로 보면 급여가 가장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그리고 환자분한테 가장 확실한 이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마 뭐 레블리미드, 레날리도마이드의 그 급여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레날리도마이드뿐만 아니라 뭐 닌라로 이런 요법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또 이식 후 치료를 해서 재발을 늘리는 그런 방법들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하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는 것이고요. 유도요법, 자가이식을 하는 어떤 그런 젊은 환자들의 초회 치료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유도요법이고, 그 다음에 그 자가이식 그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식 후에 추가요법이라는 게 있고, 유도요법에 어떤 약을 쓸지, 자가이식에서 멜팔란 이외에 다른 항암제도 같이 쓸지, 아니면 이식 후 추가요법으로 어떤 것을 더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교수님이 환자분께 최적의 어떤 옵션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여전히 저 모든 풀 시퀀스를 하더라도 환자분이 재발할 가능성은 뭐 95%라고 보지만, 그러나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늦게 재발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러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재발을 할 테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가 아니라 최대한 늦게 재발해서 재발 시에 더 좋은 옵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는 컨셉으로 여러분의 7년 이상을 담당 교수가 디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 환자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랫동안 버티는 게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인가라는 걸 보여드리는 사례고요. 이분은 뭐 9년 전에 진단을 받으셔서 그 당시는 뭐 약제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VTD도 아니고 탈리도마이드라는 약 쓰고 자가이식 2번 하고 벨케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다 쓰고 그 당시로는 키프롤리스나 다잘렉스라는 약이 없을 때예요. 2017년인데 그 보험급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호스피스 얘기를 하다가 임상시험을 하나 마침 굉장히 드문 타입의 종양을 갖고 해서 임상시험을 하게 돼서 완전 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한 1년 반 정도를 잘 지내셨어요. 2년 가까이를 잘 지내셨고 그때 가서 다시 재발을 하니까 키프롤리스가 그때 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프롤리스 보험이 돼서 또 한 1년 쓰고
그러고 나서 재발을 했는데 마침 또 뭐 임상시험이 또 새로운 게 하나 있어서 지금 그 임상시험 하고 뭐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뭐 재발을 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임상시험 끝나고 재발을 하면 아마 다잘렉스도 그 사이에 급여가 됐으니까 또 다잘렉스도 옵션이 될 거고, 혹은 뭐 다른 약이 또 좋은 약들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옵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발고증 환자한테 1년 이후에 재발, 1년 뭐 더 재발을까지의 시간을 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의 김진석입니다. 저는 이식대상 다발구수증 환자의 재발 시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되게 이제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선생님들이 M단백 값도 좀 보여드릴 거고, 뭐 유리경세라고 해서 카파나 람다 값을 이렇게 좀 보여주실 텐데, 그 값이 0이거나 정상 범위에 있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 아, 이거 재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이제 재발을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하고, 그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다 재발이라고 저희가 보지는 않고요. 보통은 M단백은 0에서 이제 만일 잘 유지가 되시다가 재발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때까지는 적어도 0.5 이상은 올라가야지 저희가 이제 재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0.1, 0.2 이 정도 올라가는 경우에는 재발이라고 저희가 이제 단정을 짓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 뭐 재발인데 선생님들이 치료도 안 하고 또 2달 뒤에 오세요, 2달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게 생화학적 재발도 그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상적 재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칼슘 수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빈혈이 생기고, 그다음에 콩팥 수치가 나빠지고, 이제 뼈 병변이 악화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임상적 재발이라고 하는데, 이 생화학적 재발이 되면서 임상적 재발이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화학적 재발만 있고 임상적 재발이 동반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생화학적 재발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화학적 재발 단계에서 치료 안 하고 경과만 쭉 지켜보다가 이런 임상적 재발이 좀 동반이 돼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혈액 검사 상으로 이게 재발이 됐다고 해서 다 치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판단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치료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약을 쓸지를 이제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재발 상황이니까 1차 치료 때 어떤 약을 썼고 그 약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그때 또 부작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단 당시에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제 뭐 염색체 검사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고위험군인지를 저희가 평가를 미리 다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생화학적 재발 단계에서 빨리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고위험군인지 이런 거를 또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나 전신 상태, 동반 질환에 대한 거를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콩팥 수치가 좀 나쁘다든지, 아니면 폐 기능이 좀 나쁘다든지, 뭐 당뇨가 동반됐다든지, 이전 치료의 후유증이 신경 독성이 많이 남아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발 시에 어떤 약을 쓰는지를 선생님들이 또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환자분들의 선호도를 또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이제 병원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자주 병원을 다니기 어렵다 이러면은 가급적 이제 경구용 약제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고, 뭐 가급적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게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주사약제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식을 일단 한번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재발했을 때 또 2차 이식을 또 고려를 하는데, 2차 이식도 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이따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자가 이식을 할 수도 있고 2차 이식으로 동종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치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도 복잡하고 치료를 어떤 약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재발 시의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각각 이제 환자분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개별 맞춤 치료를 선생님들이 해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라는 것만 환우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이제 쭉 보험이 되고 이제 승인이 났던 이런 약제들을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제는 크게 여기 있는 이런 이제 계열의 약들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진단되고 초기 치료로 뭐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이런 약제를 쓴다고 했는데, 재발 시에도 이런 면역 조절 제제라고 얘기하는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약은 반드시 레날리도마이드에 실패를 할 때만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차 약제로는 쓸 수가 없고 재발 시에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약으로 되어 있고요. 경구 항암제 중에 멜팔란이라는 약하고 그러니까 시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이런 경구용 약제를 저희가 추가로 이제 항암제를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이제 병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이제 주사로 쓸 수도 있고 경구용 약으로 쓸 수도 있고도 한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게 되면은 실제로 얼굴도 많이 붓고 잠도 안 오고 속도 쓰리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동반되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 알의 약제를 진짜 그 경구용 약제로 복용을 하게 되니까 이 스테로이드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다발골수종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 그 용량을 감량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각자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거라 쉽게 용량을 줄이는 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아좀 억제제라고 해서 이게 비교적 이제 다발골수종에는 아주 중요한 약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익사조밉이라고 이제 먹는 약, 린나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약제가 현재 이제 승인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그 초기 치료했었던 보르테조밉이 이제 재발 시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고, 키프로리스라고 부르는 카르피조밉을 저희가 이제 재발 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클론 항체라 그래서 이제 암세포만 좀 골라 죽이는 이런 표적 치료제 항체가 이제 개발이 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라투무맙이 이제 4차 치료로 현재 급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잘렉스라는 이 약제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앞에 이런 약제들이 다 실패하게 되면 아까 뭐 DCP라는 그런 항암 치료 뭐 잠깐 들으셨을 텐데,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독한 주사용 항암제를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각자 환자분들의 그런 특성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잘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이제 고영일 교수님께서 얘기해 줬지만, 실제로 이제 재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문제냐면, 질병의 그 약제가 아무리 좋은 약제가 나오더라도 이 뒤쪽에 뭐 2차 재발, 3차 재발, 4차 재발로 갈수록 그 약제에 대한 유지 기간이 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제들을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고 이런 약제들을 가급적이면 1차나 2차 이렇게 앞쪽에 좀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급여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들을 하나씩 이제 소개해드리면, 보르테조밉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벨케이드라는 이런 약제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에서 지금 이 약제들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2차 때 이 보르테조밉을 1차에 보통 보르테조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2차 때 이 보르테조밉을 덱사메타존과 병용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차 치료를 마치고 이제 이식을 하고 보통은 2, 3년 뒤에 재발을 하니까 이제 그때 이 보르테조밉을 다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신경 독성이 이제 많이 동반되는 그런 약제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신경 독성의 부작용이 좀 없었던 사람에서는 재발 시에 이 약제를 다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실이라고 얘기하는 라이포조말, 독소루빗이나 이런 항암제랑 병용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벌써 보험이 돼서 국내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약제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말초 신경병증이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은 1차 약제로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볼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이라는 VTD 유도요법을 우리나라에서는 1차 약제로 많이 쓰게 되는데, 2차 이상에서도 탈리도마이드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VTD 요법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불응이지 않고 약에 대해 잘 듣고 이식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탈리도마이드를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2차 이상 나중에 이제 레날리도마이드나 포말리도마이드를 쓰고 그리고도 이제 재발하신 분들은 임상시험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 탈리도마이드를 포함하는 이런 3제 요법,
그러니까 탈리도마이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덱사메타존 또는 멜팔람, 프레드니솔론, 탈리도마이드 같은 이런 3제 요법들을 다시 이제 나중 차수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날리도마이드가 사실 재발 불응 환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약제로 현재는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1차 약제를 주로 이제 보르테조밉 기반으로 저희가 많이 치료를 하니까 2차 약제는 레날리도마이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레날리도마이드는 국내에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덱사메타존과 이제요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에 칼필조밉을 추가하거나 익사조밉을 추가하는 KRD 요법이나 IRD 요법으로 이제 3제 요법으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 시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KRD나 이 IRD 요법을 우리가 이제 재발 환자를 위한 치료 약제로 선택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레날리도마이드는 탈리도마이드하고 이제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탈리도마이드는 신경 독성이 좀 많아서 사실은 장기간 약제를 투약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반해서 레날리도마이드는 그런 신경학적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 좀 동반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이 약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두 가지 약제 다 이제 혈전증의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과 같은 약제들은 이제 같이 병용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동반이 되고 레날리도마이드는 탈리도마이드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혈소판이나 백혈구 떨어지는 그런 빈도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서 백혈구나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약제입니다. 그다음에 포말리도마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차 약제로 VTD랑 하고 이식을 하고 2차 약제로 보통은 이제 레날리도마이드 병용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3차에서 이제 포말리도마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포말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의 이제요법이 이제 급여가 돼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다 이제 먹는 항암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이런 약제를 추가하면은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약제는 아직 삼상 연구가 안 돼 있어서 국가에서 급여를 해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포말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은 급여로 쓰고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만 비급여로 하는 PCD 요법을 이제 3차 이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오래된 경구용 항암제로 사실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제 요법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3차 이상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르테조밉의 같은 계열의 약인 칼페조밉이 이제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이제 재발 시에 사용이 되는데 이 칼필조밉은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과 병행하는 3제요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칼필조밉, 덱사메타존의 2제요법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2차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을 썼다 2제요법으로 그러면 3차에서 칼필조밉, 덱사메타존을 또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예 2차에서 칼필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이렇게 3개요법을 쓰는 게 또 국내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보험이 되는 이 재발 불응 다발골수종 치료 약제 중에 무병 진행 그러니까 무병이 진행할 때까지 이제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는 무진행 생존 기간을 나타내는 그 지표가 현재까지는 이제 KRD 요법이 가장 긴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젊은 환자분들 뭐 이식하고 이제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KRD 요법을 2차 약제로 많이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이 KRD 요법도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혈소판이 많이 낮은 분들은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3제요법을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런 약제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익사조밉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칼필조밉하고 같은 계열의 약이긴 하지만 이건 경구용 약입니다. 그래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이 다 경구용 약인데 익사조밉도 이제 경구용 약이니까 세 가지가 다 경구용 약이라서 사실 아주 고령의 환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제 약제로 되어 있고 그러면 2차 이상에서 이제 이 IRD 요법이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2021년 3월부터 보험이 되는데 그럼 IRD 요법이 좋습니까? KRD 요법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우분들께서. 근데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KRD 요법이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이 조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독성이 동반되는 비율은 이 IRD 요법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IRD 요법은 약제에 대한 순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법을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각자 환자분들의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권고를 하는 거라 그 본인들을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판단에 그러니까 잘 믿고 쫓아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라투무밥이라는 얘기,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4차 이상으로 현재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보르테조밉, 칼필조밉,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와 같은 이런 약제들을 그러니까 3차 이상 사용을 하고, 이제 4차에서 이 다라투무밥 단독요법으로 국내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이제 보험이 되는데, 이 다라투무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단클론 항체라 그래서 암세포만 좀 골라 죽이는 그런 약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약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약은 단독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다른 기존의 그런 요법들하고 병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한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병용 치료는 보험은 안 해주고 현재 허가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 다른 약제랑 이제 병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 다라투무밥은 비급여로 이제 약제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다라투무밥을 조금 앞단에 레날리도마이드나 볼테조밉, 그다음에 VTD와 같은 이런 요법과 병용하는 이런 요법들을 현재 이제 보험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라서 이제 국가에서도 쉽게 이제 허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이제 병용 치료를 해서 이제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작용은 한 가지 약제가 추가됨으로 해서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정말 비급여로 쓸 거냐 말 거냐는 결국 각자 환우분들을 치료하는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본인을 치료하는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약제까지 비급여로 좀 쓰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시는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게 뭐 아주 고위험군이라든지 뭐 기존의 약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반응이 안 나올 걸로 예상되는 분들한테 이제 선택적으로 아마 권고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잘렉스까지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 이 다잘렉스에도 치료에 실패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셀리넥서라는 이런 약제가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제 올해 7월 달에 국내에는 허가는 받았고요. 아직 이제 보험은 되지 않은데 상품명은 엑스포비오라는 이런 약제인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이제 그 핵 단백을 이제 방출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로 되어 있고 어쨌든 이것도 경구용 약이라 뭐 굉장히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환우분들이 이제 복용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오심부터 설사라든지 혈액 수치의 감소와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좀 동반돼 있고 하는데 글쎄요 뭐 앞으로 이제 이거를 급여하기 위해서 학회나 이거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치료 옵션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발한 환자분들에게 자가이식을 다시 한 번 더 한다든지 동종이식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자가이식을 어쨌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조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조절이 충분히 잘 돼 있어야 건강한 이런 조혈모세포 채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관해 유도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고 조혈모세포 채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채집을 할 때 그 이제 세포를 얼려놓을 때 보통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번 이식할 용량의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은 이제 1차 이식 때 사용을 하고 나중을 위해서 이제 조금을 남겨두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자가이식이 1차 치료에 효과가 아주 좋았던 분들은 자가이식을 또 한 번 더 하지만 자가이식을 해놓고 뭐 한 6개월, 1년 만에 재발한 분들은 자가이식을 또 해도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차 이식으로 자가이식을 다시 안 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동종이식은 자가이식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자가이식은 자기 조혈모세포를 맞는 게 자가이식인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기증자의 이제 골수나 말초 조혈모세포를 이렇게 받는 건데
다발구승종에서는 이제 동종조혈모습 이식의 성적이 백혈병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주 좋은 이런 약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아주 젊은 환자분들의 이제 국한돼서 저희가 보통 권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약제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 많이 복잡하시죠? 많이 복잡하실 텐데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이만큼 많은 거를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외래 진료 보시고 그러면 한 1분, 뭐 2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 과연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 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치료를 결정할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개별 환자분들의 그러니까 기존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약제들을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권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잘 쫓아가셔도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좋은 약들이 보험이 되고 개발이 돼서 할아분들이 이제 완치되는 날이 도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아주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환우 여러분들이나 가족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미리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 2기로 올 8월부터 다잘렉스, VTD, 벨케이드, 덱사메타존, 탈리도마이드 3회차 진행을 했고요. 내년 1월 달에 자가조혈모 이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신 분은 아니시네요. 첫 번째 질문이 자가조혈모 이식 후 정상인과 같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나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혈모색 진행 중에 환자 보호자가 뭘 주의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인데 고현희 선생님 먼저 질문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번 정상인과 같이 회복되는데라는 것이 뭐 여기 질문 주신 대로 뭐 어느 정도 평균을 저희가 보통 한 3달 혹은 뭐 100일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식을 위해서 입원했을 때 퇴원까지는 한 달 정도면 퇴원을 하겠지만 한 달 이내에 대부분 퇴원하시겠지만 뭐 실제로 환자분들이 몸이 옛날만큼 그래도 좀 돌아왔다, 체력적으로 회복이 많이 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3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편차가 있을 거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은 3달 정도 혹은 100일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사실은 뭐 많은 병원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그 이식병동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짧은 기간만 입원을 하고 뭐 외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센터마다 그 주의사항에 대한 어떤 세세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병원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게 꼭 정답이다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기간에 이제 공통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항암 치료를 강하게 하고 자가조혈모를 주입하고 따라서 면역 저하가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는 게 이제 병원의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미션이라고 할 수는 있겠고요. 그러나 뭐 구체적인 가이드는 여러분 이제 입원하시면 뭐 수간호사님이나 이식 코디네이터나 그 병원에서 다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구체적인 가이드는 거기서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상당히 고용량의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뭐 드물게는 중환자실에 가서 여러 가지 뭐 기도 사건하거나 그런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자분하고 연락을 해서 뭐 상황 설명을 든다든가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중간에 이 자가조혈모세포 아까 멜팔람, 흡수르판 여러 가지 약들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약들이 그 점막염이 상당히 심해서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면 견디기가 조금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코디네이터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 주실 테니까 거기에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분이 질문을 더 주셨는데 감염에 취약한 것하고 이제 실제 관절염이 조금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관절염보다는 이제 골 통증들이 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김진석 선생님 조금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그 다발골수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질세포라고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이제 암이 된 거를 다발골수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질세포가 워낙에 하는 일이 1번 균이 들어오면 1번 균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에 1번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떨어진 거죠. 우리 몸 안에는 결국 기능을 못하는 M단백인 면역 글로불린만 잔뜩 있는 거고 외부에서 이제 적절한 균이 들어오거나 세균이 들어올 때 거기에 적절하게 몸에서 반응해서 이런 균을 이제 죽이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염에 아주 취약한 상황이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폐렴이나 폐혈증이 이제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이제 잘 돼서 경과가 좋고 뭐 완전 관해에 도달하면은 감염률이 이제 좀 떨어지지만 치료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M단백이 충분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치료 과정 중에도 이런 감염의 위험이 남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절이나 골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 이 관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 병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워낙 저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쓰니까 일부 뭐 약제 부작용으로 관련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발골수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보다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뼈가 이제 약해지는 병이라서 어쨌든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어쨌든 이게 또 골절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평지를 걸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같이 추울 때는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걷는 것도 그러니까 집안에서 많이 걸으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2017년도에 이식하고 관해 상태인데 M단백은 나오질 않는데 람다 수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답니다. 재발의 징조인지 수치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김진석 교수님 좀 설명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M단백이 조금 보인다라고 재발이라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단백은 0이었던 사람이 적어도 0.5가 돼야지 저희가 이제 재발입니다라는 기준에 속하는데 재발이 됐다 그래서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라는 뜻도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이분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0이었던 분이 한 달 뒤에 0.1이 되고 또 한 달 뒤에 0.5가 되고 또 한 달 뒤에 1.0이 되고 뭐 이러면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되겠지만 0.1인 상태로 막 2년씩 3년씩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검사만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해 상태로 유지하시다 보면 내가 3개월마다 병원을 다니고 하는데 이거 계속 가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나 맨날 멀쩡한데 매번 오면 피도 많이 뽑고 소변 검사도 하고 이게 귀찮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의 검사로 저희가 치료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시면서 그때그때 몸 상태에 대한 혈액 검사를 남겨주셔야 그 선생님이 그런 이제 패턴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정한 그 기간에 맞춰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이 카파람다 수치가 조금 변동이 더 심합니다. M단백보다. 그래서 이전에 M단백이 나왔던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카파람다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 M단 수치가 올라야지 그 진행 여부를 따지긴 하는데 단 이제 아주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쇄가 선택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실제로 그분 환자분 보는 교수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추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환자는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돼서 아마 유지치료라고 말씀하셨지만 문맥을 봐서는 유지치료가 아니고 재발해서 RD요법, KD요법, 다잘렉스 이렇게 치료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쓸 수 있는 약제들을 조금 소개를 부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준석 교수님이 보여주긴 다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단계에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약이 포말리도마이드가 아직 사용이 안 돼서 아마 뭐 상의하시면은 포말리도마이드가 급여가 되니까 포말리도마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치료가 쓸 수가 있고요. 임상 시험도 국내에서 하고 있는 임상 치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포말리도마이드가 이제 중요한 재발 치료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표준군을 포말리도마이드를 두고 거기에 이제 아주 신약을 비교하는 그런 삼상 연구들이 진행되는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임상 시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VTD요법이 초기에 좋다고 해도 재발 시에 다시 쓸 수는 없고요. 만약 이제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이 좀 적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탈리도마이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덱사메타존 또는 멜팔람, 프레드니솔론, 탈리도마이드라는 이런 요법들을 현재 급여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탈리도마이드를 기반으로 한 요법도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잘렉스나 포말리도마이드까지 다 쓰고도 어쨌든 좀 다시 안 좋은 경우라면 현재 급여가 논의되고 있는 게 아까 셀리넥소라는 그런 약제가 현재 급여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뭐 내년쯤에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허가난 약제 중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허가가 정식 나지 않은 약제가 이제 벨란타맙이라는 약제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허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하고 있는 약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 치료하고 진행되고 있는 병원들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56세로 2014년 꽤 오래 전에 이제 자가 이식을 하셨고 탈리도마이드 복용하고 3년간 추적 관찰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마도 탈리도마이드를 꽤 오랜 기간 사용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진단됐고 이식을 했는데 지금 3년간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M단백이 조금 올라갔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건 다 정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김진석 교수님 말씀하신 그 혈액 검사상으로만 이제 올라간 그런 환자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의 기준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항암 치료 지금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뭐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암 치료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M단백이 보인다고 저희가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 동반돼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M단백이 저렇게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뭐 한 달, 두 달 만에 금방금방 나빠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 금방 이제 장기 손상이 동반되고 뭐 이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까도 이제 생화학적 재발 단계에서 빨리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좀 저위험군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분들은 사실 M단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병이 진행하지 않고 그리고 막 1년, 2년씩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치료를 서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저희가 제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환우분들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처럼 계속 M단백이 2.7에서 똑같이 유지가 잘 되고 있다면 뭐 한 달, 두 달마다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그냥 경과 관찰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2016년도에 다발골수증 IgD 카파형. IgD는 조금 드문 형이죠. 그래서 벨케이드 덱사메타존 항암 치료하였고 자가 이식했고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을 중단하셨고요.
현재 칼슘, 당뇨약 드시고 계시고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10 이후 116, 67. 이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뭘 말씀하시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카파 수치는 22, 26.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람다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면역 글로불린 수치를 오르는 것을 재발 징조로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고영일 선생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 저 면역 글로불린 수치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좀 애매해서요. 아마 그 IgD를 뭐 따로 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 면역 글로불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까 그 유리경세 같은 수치들이 변동을 하는 수치입니다. 뭐 항상 일정한 수치가 아니어서요. 뭐 M단백 이런 수치도 사실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고 드물지만 올라갔다가 감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저 수치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냐에 따라서 지금 16배가 된 게 절대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르내린다고 표현을 하셔서 오르내리는 것은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 꼭 재발의 징조로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 용어가 정확치 않아서 뭐라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이제 수치 변화에 대해서 저희 병원은 그 이상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릴 말씀이 우리가 키를 잴 때도 똑같은 사람이 키를 재도 잴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사라는 거는 다 오차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간 거 가지고 너무 걱정을 미리 하시지 말고 그 패턴을 보고 또 동반되는 증상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자가이식을 하셨고 8개월간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을 진행하셨고 혈소판이 떨어져서 중단을 하셨는데 재발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발 시 유지요법을 사용했던 약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재발 문제라서 우리 김진석 교수님께 말씀. 이게 이제 그 보르테조밉도 그렇고 레날리도마이드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유도요법으로 많이 쓰고 레날리도마이드는 이제 유지요법으로도 저희가 이제 간혹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암이 재발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유지요법은. 근데 이제 이분처럼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암에 대한 불응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6개월 약을 끊고 6개월만 잘 유지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 재사용하는 거는 선택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에 대한 반응이 괜찮았고 부작용 때문에 만일 중단했다라면 나중에 뭐 용량을 좀 감량해서 나중에 다시 그 약제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약을 끊고 6개월간은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제 그 약효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허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우리가 보통 약의 불응이라고 판단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조금 틀리지만 다시 쓸 수 있는 기준은 보통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진행이 되면 그 약을 다시 못 쓰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쓸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소판이 한번 떨어졌던 환자는 다시 사용하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용량 같은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VTD 4차 하고 자가이식을 했는데 14개월 후에 재발했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고위험군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발 환자에서 IRD, KRD 두 가지 3제요법을 쓸 수 있는데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석 교수님. 네, 이것도 뭐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IRD, KRD나 아니면 이제요법인 RD요법 이렇게 다 쓸 수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데 고위험군은 이제 3제요법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IRD 대 RD요법 비교한 거, KRD 대 RD요법을 비교한 연구에서 IRD하고 KRD요법이 고위험군에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는 특히나 이제 3제요법을 써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IRD하고 KRD를 비교한 요법은 없습니다. 그런 임상 연구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심장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혈액 수치의 상태, 그다음에 환자의 선호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콩팥이나 나머지 이제 기능들을 잘 고려해서 선생님께서 아마 추천을 하시면은 그 요법을 그냥 쓰시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분은 이제 2015년도에 이식을 하셨고 15개월 만에 재발을 하셨고 벨케이드로 이제 재치료를 했는데 부작용 때문에 아마도 신경부작용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다시 레블리미드 덱사메타존으로 약제를 변경했고 치료 중단한 지 1년 되셨다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2016년도부터 5년 정도, 1년, 한 4년 정도 치료하시고 이제 치료 중단한 지 1년 정도 되신 것 같고요. 현재 골수 검사 수치가 18.4, 아마도 골수에서 이 형질세포 퍼센트가 18%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결과로 항암 치료를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종의 항암제가 치료효과가 좋은지 질문을 주셨는데, 김진석 선생님 또 질문에 대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골수 검사로 저희가 사실은 이 판단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골수 검사는 이제 여러 번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제 골수 검사는 보통은 이제 완전 관해가 될 때 다시 추가로 이제 엄격한 완전 관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주로 골수 검사를 하는데, 이게 재발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보통은 이제 혈액이나 소변에서 M단백이 나오기 때문에 뭐 M단백이 0이라 하더라도 소변하고 혈액에서 0이라 하더라도 유리경색 값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의 시작 시점은 골수 검사의 형질세포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런 M단백이나 유리경색의 이제 증감, 그 다음에 동반되는 이제 장기 손상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통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골수검사 수치에서 형질세포가 18.4%라고 이게 보통 5% 이상이면 저희가 높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라고 해서 뭐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암제는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항암제를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런 항암제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3, 4차 재발 시에 재사용이 가능한 항암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축단에 썼더라 하더라도 약제를 끊고 6개월간 유지가 잘 된다면 볼테조믹과 레날리도마이드는 현재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약제들 이제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재사용보다는 새로운 기존의 약제들을 보통 이제 권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분은 이제 다시 치료하게 되면은 이제 4차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KRD를 써볼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다잘렉스도 4차이기 때문에 써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은 지금 이미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재발됐을 때 치료 개시 시점은 환자분 증상이라든가 진행 속도 같은 걸 가지고 결정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약제 선정은 우리 주치의 교수님하고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식을 하셨고 10월 달에 이식하셨고 이식 후 예방접종을 새로 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환자에 적용되는지요 하는 질문하고 일반적인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식 예방접종은 우리 고영일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이식 후에 예방접종을 새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는 동종 이식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풀 백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감염내과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듯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동종 이식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아마도 뭐 다발골수증 환자시라면 95% 이상의 확률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셨을 거라서 이 경우는 뭐 독감 예방 접종 그리고 폐렴 예방 접종 정도를 저희가 권하고 있고, 그 이상의 이제 풀 백시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예방 접종을 모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는 루틴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재발 방지를 위한 식습관, 굉장히 많이들 여쭤보시는 부분인데, 뭐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재발을 더 잘한다든지 재발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것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뭐 다만 뭐 저희도 그 생각하듯이 이를테면 그 환자의 몸이 너무 피로하거나 굉장히 불규칙한 그 수면 패턴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암과 관련된 면역에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건강한 뭐 소위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건강한 식습관, 그다음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한 음식을 그 따로 추천하거나 금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식사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회를 먹었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이후에는 먹는데 크게 제한들을 두지는 않아서, 특별히 아주 다른 문제가 있지 않으면 회도 드셔도 괜찮고요. 예방접종에서는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크게 이견이 없는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개인 병원에 가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도 되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대상포진이 전에는 이제 생백신들이 주로 이제 나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mRNA 백신이 개발된 걸로 알고 국내에서도 아마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그 mRNA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임상 시험을 했고 아마 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백신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뭐 조혈모스프 이식 이후에 대상포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뭐 백신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은 이제 71세. 저희가 보통 이제 보험 기준은 70세까지 이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70세가 넘어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올해 10월 달에 진단을 받으셨고 만으로 70세가 안 됐으면 가능합니다. 71세, 우리 나이로 71세면요. 보험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올해 10월 달에 진단받았고 VTD 3차 치료 중이고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마도 M단백이 지금 거의 다 없어졌다는 의미 같고요. 혈색수는 이제 8.3, 그 외 수치는 정상 범위고 뇌경색이 원래 있으셨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4차 항암 치료 마치고 결과에 따라서 자가조혈모 이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착 실패 시 부작용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이유와 예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고영일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최근에 생착 실패에 대한 확률은 매우 드물기는 할 겁니다. 결국은 그 이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가조혈모세포 채집을 해보셔야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보니까 채집을 아직 안 하신 것 같고요. 연세가 많고 하니까 골수 기능이 좀 젊은 사람들만은 못해서 자가조혈모세포 채집을 했을 때 이식을 하기에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리해서 이식을 강행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실패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식을 위한 충분한 조혈모세포가 모였다면 생착 실패의 확률은 상당히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유와 예방법이라고 하면 이유는 이제 조혈모세포를 충분히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이식이 강행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면 뭐 최근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방은 그래서 무리해서 이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발이 연장되기 때문에 재발까지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치료라고 했지만 그것이 뭐 그 이식에서의 위험한 상황에서 이식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할 이유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진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약제들도 최근에 좋아졌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조혈모가 잘 모이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이식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재발 방지 그리고 이제 백신 부스트샷 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백신 부스트샷에 대해서는 고현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뭐, 그 어느 정도 그 혈액 검사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뭐 부스터샷을 꼭 이루거나 하지 않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시기를 결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저는 뭐 그 시기를 다시 결정하자는 얘기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골수종 혈액 쪽 보는 큰 학회들이 이제 주로 12월 지난주에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일단 골수종 환자들이 사실은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생긴 항체 생성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로는 사실 불충분해서 부스트샷까지 맞더라도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항체 생기는 거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은 부스트샷을 맞는 것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 항체 생성이 더 걱정이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이겨내는 것도 조금 더 힘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백신은 다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디테일하게 뭐 환자분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항암 치료를 하는지 또 혈소판 수치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인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100%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비교적 최근에 백신이 맞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량 장기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분도 이제 그 코로나 백신 문제고 이분은 이제 2014년도에 2번째 이식하고 지금 완전 관해 상태고 아예 백신을 맞지 않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질환자 이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뭐 관해 상태라서 일반적인 다른 환자들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보다는 면역 상태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골수종 환자들이 백신 맞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부작용이 특별히 더 많다는 데이터는 없어요. 사전에 보내주신 이제 질의응답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강의하는 중에 이제 왔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식을 2번 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거로 하는지,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질문이고요. 또 자가 이식을 했는데 하기 전에 1차 약제를 쓰고 그게 듣지 않아서 약을 바꾸는 경우에도 이식을 하는지 그 2가지 질문입니다. 이식을 2번 하는 경우가 앞에 재발했을 때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진석 교수님이 이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연속해서 2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영일 선생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제환자 케이스도 뭐 사실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저희 다발골수종 보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뭐 연속 2번 이식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2번 이식할 분량을 아까 모은다고 했고요. 그 2번째 이식할 수 있는 무기를 어느 시점에 환자한테 적절히 사용할 것인가 뭐 하는 점은 사실 굉장히 환자마다 개별화됩니다. 예전에는 이식을 한번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병이 좋아지지 않으면 연이어서 한 번 더 이식을 바로 하는 그런 접전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고 한 2년 반쯤 뒤에 재발을 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여와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들수록 2번째 이식이라는 걸 했을 때 위험도가 커질 걸로 예상이 돼서 2번째 이식이라는 무기를 좀 초반에 쓰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제가 활용했던 경우고 대체적으로 2번째 이식을 선호하는 것은 첫 번째 이식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2년 정도 기대하는데 뭐 3, 4년 뒤에 또 재발했다든지 5년 뒤에 재발했다든지 이런 첫 번째 이식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이식의 효과가 좋은 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번째 이식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2번째로 1차 약제가 듣지 않아서 약을 바꿔서 계속
유도요법을 두 번째 약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식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요. 뭐 두 번째 약을 바꿔가지고 성공적으로 관해 근방에 도달했다면 당연히 이식을 고려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바꾼 약이 너무 잘 듣고 있다면 뭐 이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약제로 유도요법이 바뀌었을 때가 굉장히 복잡하고 요즘은 옛날보다는 조금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옛날에 이제 탈리도마이드 단독으로 유도요법 쓸 때는 상당히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식을 들어갈 건가 이제 그 약물 치료 계속할 건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뭐 이식을 할 수는 있고요. 연속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루어진 이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쓸 수 있는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연속 이식을 하는 걸 추천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이식을 하고 아주 좋은 관해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병이 조금 많이 남아 있을 때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염색체 검사를 했을 때 좀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해서 연속 이식을 하는 게 뭐 보험은 지금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주 조금 의학적으로 좀 복잡한 면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임상 연구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질문이 이제 신장이 나쁜 환자분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들었는데 크게 이제 신장이 나쁜 골수종 환자는 어떤 치료법이 최선이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이제 자가 이식까지 마쳤을 때 신장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고영일 선생님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통적으로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진단되는 다발골수종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효율적인 약제는 뭐 유도요법에서 지금 유도요법 세팅이기 때문에 진단시니까 그 보르테조밉 혹은 벨케이드 뭐 혹은 이제 제네릭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보르테조밉 기반의 뭐 치료가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르테조밉 기반의 어떤 치료가 치료법으로서 최선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경우에는 보르테조밉 그 요법으로 초회 치료를 잘 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회복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 뭐 기다려보는 것은 한 두세 달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으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마쳤는데도 계속 투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회복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포션은 거의 다 돌아온 상태일 거라서 투석을 중단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이식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만 얘기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질환은 장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게 장기 이식의 기본적인 컨셉인데 다발골수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고 7년 정도의 생존을 하긴 하지만 이걸 개런티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나 단기간에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발골수종 치료를 했고 5년간 재발을 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경과가 좋다면 그 시간을 두고서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서로 한 번 상의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옵션으로 생각되고 초반에 이것을 논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신장 회복되는 게 우리가 보통 신장이 나쁜 환자들이 한 15%에서 20% 정도고 투석까지 하는 환자는 그 중에서도 일부인데 이제 빨리 돌아올수록 우리가 유도요법 중에 돌아올수록 돌아올 찬스가 많아지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요. 제가
이식 후에도 회복된 환자들 경험이 뭐 한두 명이 있긴 있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은 우리가 이제 아밀로이드증이 있는 골수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전 관해가 오면은 이식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골수증은 조금 더 말씀 주신 것처럼 재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서 관해가 오더라도 일반적으로 바로 이식 직후에 진행하지는 않고 장기간 관해가 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이제 이게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타인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다른 환자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지인이나 가족한테 받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이식을 VTD 인덕션 치료를 했는데 이식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는데요. 간혹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본인 의지로 자기는 조금 이식을 미뤘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볼수를 채집을 해놓고 미룰 걸 보내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발했을 때 채집률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큰데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VTD 요법은 지금 국내에서 6차까지만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해 유도 치료로. 그래서 6차를 이제 해놓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신 상태가 안 된다든지 뭐 감염이 동반됐다든지 또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이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때 상태가 사실은 환우분들 상태가 제일 좋을 때거든요. 이제 골수 안에 형질세포 양도 제일 적고 M단백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이식을 안 하더라도 조혈모세포 채집은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해놓고 얼려놓고 나서 뭐 나중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재관해 유도 치료를 해야죠. 다른 약제를 갖고 재관해 유도 치료를 하고 그 시점에 가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차까지 마치신 이후에 가급적이면 이식을 안 하더라도 조혈모세포 채집할 거를 일단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또 이제 다른 질문은 이제 M단백은 오르지 않는데 람다 수치가 쭉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 람다 수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람다 수치하고 카파 수치의 비율을 보고 우리가 처음 이제 치료할 때도 그게 100이 넘으면은 치료를 보통 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기준으로 치료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증상이 없으면 좀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자가이식하고 동종이식의 차이점 어떻게 효과가 좋으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동종이식은 합병증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계속 오르는데 재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증상이 없이 M단백만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0.5가 넘으면 진행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치료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지요법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유지요법을 안 하면 바로 재발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 우리 고영일 선생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기존의 연구들은 유지요법을 이제 재발할 때까지 쭉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걸 기반으로 뭐 데이터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급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재발할 때까지 계속 유지요법을 레날리도마이드로 하시는 그런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급여와 관련해서 뭐 2년까지만 급여를 인정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이들 하시는 게 2년 정도의 레날리도마이드 유지요법 혹은 뭐 탈리도마이드 유지요법 같은 걸 하실 거고요. 하지 않는다고 재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제가 환자분들하고도 많이 상담하는 내용인데 재발의 확률을 낮추거나 혹은 나의 재발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뭐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재발하고 매우 빨리 재발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이식하고 재발해서 KRD를 쓰는데 KRD에 대해서도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앞에 이미 이제 뭐 포말리도마이드를 포함한 약제나 그 다음에 이제 다잘렉스 그 다음에 이제 엑스포비오 이런 약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주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뭐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질문도 다 했고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것으로 이제 Q&A 세션을 마칠 텐데요. 두 교수님 오늘 강의도 아주 잘해주시고 질의응답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 나 아니면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선생님부터 좀 네. 해주십시오. 뭐 장시간 이렇게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염과 골절이 위험한 다발구스종 화두분들께서는 하여튼 감염과 골절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앞으로 받는 치료의 효과가 아주 좋게 나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영일 선생님. 예. 네, 저도 뭐 그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투병이 이제 완치되는 병이 아닌 그 오랫동안 투병 기간이 긴 질환이어서 환자나 가족분들이 모두 또 지치실 수 있는데 기운을 내서 의료진을 믿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강의가 환자분이나 이 가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전 세션은 이걸로 마치고 저는 오후에 또 뵐 거고 오후에 다른 교수님들 모시고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